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몇 주일 전부터는 당연히 미국의 중요한 한 주일의 뉴스를 정리를 해드리는 위켄드 에디션이 미국 대선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당대회에서의 후보 수락, 그리고 그 연설의 여러 가지 여파, 더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어제 그제 방송, 그 유튜브 방송 맨 앞에 대문, 그 썸네일에는 바이든 사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고 다음 주에 선거 유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 대통령은 언제까지 사퇴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전해드리고요. 또 뭐 JD 벤스 부통령 후보에 관한 정규방송 시간에 전해드렸거나 제가 꼭 이것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미처 못다 드린 말씀이라든가 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현재, 그리고 그가 과연 대통령 후보로 될 수 있을까? 만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후보에서 끌려 내려온다면 이런 부분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과 거기에 대한 비밀 경호국,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먹 다짐. 이 주먹 다짐은 한국이나 제가 주변에서 친구들에게 얘기를 듣기로도 굉장히 그 호감 좋다. 어우, 멋있었어. 그때는 나는 트럼프의 지지자가 아니라도 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조금 또 다른 시각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당대회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의 미국을 요즘 제가 그 유튜브 그 분석을 보니까 상당히 한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계시더군요. 저는 사실 방송하는 데만 급급해서 무엇을 분석한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더 많은 분들이 보신다던가 하는 것에 미처 그 신경을 쓸 틈도 없고 그것에 대한 열정도 조금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열정이 가득 찬 곳은 항상 언제나 어떤 내용이 지금 가장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자녀가 공부하고 학교에 다니고 미국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아이템을 선정한다는 것, 그리고 썸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또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암흑의 대통령 이렇게 그 썸네일에 썼더니 이거 뭐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전당대회에서의 후보 수락 연설이 암흑이었습니다. 무척 어둡고 침침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가장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그 전해드려야지 될 내용을 선택을 해서 그에 가장 가깝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의 노력이다. 그 노력이 여러분들을 다 설득하지 못하고 여러분들께 다른 의견을 드린다면 그건 저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이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은 그 전부터 전당대회에서 완전히 트럼프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과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2016년도 알지도 못했던 정치계에서는 그런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어쩌다 보니까 돼서 전당대회를 치를 때와 너무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언제까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전당대회 나흘째 전까지는 잘 짜여졌었고 연사 분배도 잘 됐고, 물론 뭐 중간에 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라든가 이런 그 대단히 그 전체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연사도 있긴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흘째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기획이 됐죠. 그 전당대회는 2,500만 명이 봤다고 하니까 3주일 전에 6월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안 보여야지 될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전부 보여준 그런 5,100만 명이 본 것보다 반 정도가 봤습니다. 이것도 많이 본 거예요. 2,500만 명도. 한국에서는 뭐 93분 동안 물도 안 마셨다 하면서 뭐 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던데 한국 매체에서 얘기를 할 때 93분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그 후보 수락 연설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볼 때는 후보 수락 연설이 어땠는가?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 이게 정말 국가와 국민을 화합한다는 쪽으로 나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공화당하고는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중간층이잖아요. 그 무당파들,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지난 4년 동안은 분열을 일삼았고 했지만 임기 2기는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줬는지가 표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처음 20분은 정말 잘했습니다. 나머지 70분은 한 70분 내지 65분 정도는 엉망진창.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그랬다는 것이 중요하고 무척 어둡고 힘도 없었습니다. 93분 동안 물도 안 마셨다고 마치 정력적이었던 것처럼 보도를 하던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한 여러 전문가가 있다면 그분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보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아니면 간간히 클립만 봤다던가. 선거 유세와 같은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이기는 했지만 굉장히 선거 유세의 그 에너지에 못 미치는, 그리고 어두움만 가득 덮여서 저는 마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그 취임식 연설을 하는 것처럼 어두웠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때 취임식 연설이라는 것은 희망을 주고 밝고 하는 건데 대량살상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좀 그런 비슷한 분위기였고 좋았던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투톤이었어요. 후반부는 막 미국이 디클라이닝 되고 있다. 이로써 뭐 제3차 대전 가능성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20분은 정말 자제력이 있었고 새로운 트럼프를 봤습니다. 본인의 암살 시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쭉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사망한 소방관 가족을 구하려고 몸을 딱 덮쳐서 가족은 구하고 사망한 그 소방관은 없지만 소방관의 옷과 헬멧에 키스하고 또 묵념까지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때는 참 그 지도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 분열된 양극화를 치유하겠습니다. 좋았죠. 그 뒤에 바로 미친 낸시 펠로시 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건 제가 공화당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공화당,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 하시는 그런 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으시면은 저 뭔 소리야? 예, 여러분의 시각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도층의 입장에선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었죠. 그 전당대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숫자에 항상 몰입하는 사람이니까 보시라고 막 이러니까 카메라가 쫙 보여줬죠. 그 안에 분명히 차이니스 아메리칸도 무척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코비드 19을. 그리고 불법 이민에 대해서 특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벽 쌓는 거, 거짓은 너무 많아서 팩트 체크는 안 하고요. 벽 쌓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질병을 옮기고 여성을 폭행하고 여러분의 일자리를 훔쳐간다. 다 있었던 일 맞습니다. 다만 목요일에 뉴욕타임스에서 아주 자세히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도를 한 것처럼 체리피킹이죠. 미국 사람은 범죄 안 저지릅니까? 코리안 아메리칸도 범죄 저지릅니다. 불법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수성에 의해서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 나라를 버리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탕에서 볼 때는 불법 이민자가 합법 이민자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범죄를 덜 저지른다는 통계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그 반대의 말로 막 얘기를 하면서 이민자는 나쁘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겁니다. 전당대회 안에 있는 사람도 저는 좀 약간 이민자라면 항상 그렇죠. 트럼프 지지자들은 합법 이민자들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게 다 모든 이민자에게 흘러간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본인도 이민자와 결혼했어요. 영주권 받기 전에 누드 모델이었던 멜라니아 트럼프. 본인이 사귀면서 영주권 쉽게 받아주게 했고, 그리고 멜라니아 트럼프의 엄마 아빠도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뭐 가족, 최인 이민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멜라니아 트럼프 엄마 아빠를 아주 빠른 속도 안에 영주권을 받게 해줬습니다. 부통령 후보는 어떻습니까? 부통령 후보의 와이프인 유샤 벤스는
엄마 아빠가 모두 인도에서 이민 온 이민자. 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세컨 레이디가 될 유샤 밴스는 샌디에고에서 태어났지만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전부 이민자 그 자신이거나 아니면 영주권 받기 전에 이민자죠. 멜라니아 트럼프는. 아니면은 그 이민자의 자녀와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민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것을 무당파는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뭐 자동차 협회 노조위원장을 해고시켜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에너지 시출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엄청 많이 하겠다. 뭐 많이 할 게 또 더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시출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세워진 기록이기도 하죠. 김정은이 maybe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거 농담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독재자 자체도 좋지만 독재자가 국민에게서 받는 무조건적인 복종이 좋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막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이슈 얘기하지 않았죠. 본인이 암살 미수 때문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간 게 사실인데, 그럴 정도가 되면 상식적인 총기 규제에 대한 말 사람은 변치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도 부통령 후보도 그 총격 사건으로 신의 가호로 살아났다 하는 얘기는 강조하지만 총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낙태 문제도 말하지 않았지만요. 아무튼 총기에 대해서는 시사만평 보시면요. 공화당 자체에서 얘기를 하네요. 공화당 가방을 든 누군가가 maybe we should라고 얘기를 하죠. consider 일부 총기 규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what? 지금 거즈를 총에 맞아서 거즈를 붙여서 안 들리잖아요. 이겁니다. 총격범은 아버지가 2023년도에 합법적으로 산 AR-15 총으로 저격 미수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양들의 침묵 영화, 한국말로 양들의 침묵 맞죠? 네. 그 영화를 보신 분들 다 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디 포스터가 FBI 요원이었고 앤서니 홉킨스가, 조디 포스터가 어떤 임무를 받았는데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식인종, 사람을 먹는 그런 그 앤서니 홉킨스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하니발 렉터에게. 그 하니발 렉터를 여자들을 살해하고 막 피부를 벗기고 사람의 살을 먹고 하는 그 의사 앤서니 홉킨스, 사이코패스죠. 하니발 렉터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한 번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굿맨이라고 얘기를 했죠. 원더풀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뭐 어떤 때는 어디 가서 나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식으로 왜 그가 그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좋게 해석을 해주고 포장을 하지만, 그 하니발 렉터를 좋은 사람이고 나의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이런 얘기를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한다는 것이 상식이 아니라 너무너무 비상식인 것이죠. 이런 부분,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후보 수락 연설이었고요. 그래도 성공을 한 1, 2, 3일까지의 전당대회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가 이기는 게임이 마지막 목표라면은 본인의 적들을 다 본인 아래 무릎 꿇게 했으니까요. 이 시사만평은 재밌네요. 슬리퍼로 이렇게 한 게. 자, 먼저 보면은 맨 왼편에 마르코 루비오 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온통 트럼프 전 대통령 칭송했는데 후보는 되지 못했습니다.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이 트럼프는 컨 아티스트다, 사기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를 칭송을 했고,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는 정말 이건 고삐 불린 강아지처럼 망아지처럼 이 사람은 대통령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트럼프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테드 크루스도
본인이 트럼프와 겨룰 때는 트럼프는 완전히 병적인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을 너무 수없이 내놓으니까.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그런데 지지를 했고, 론 디선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마찬가지죠. 트럼프는 당신을 팔아먹을 사람이다. 이것보다 나쁜 말이 어디 있겠어. 이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 때문에 박해를 받고,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나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JD 벤스 부통령 후보입니다. 트럼프 is 미국의 히틀러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we now 정말 열정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라고 아주 뒤집힌, 이런 뒤집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당대회는 트럼프 면에서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너무 마지막 날에 후졌어요. 예를 들어 헐크 호건이 나와서 막 그 검은색 조끼, 그 뭐죠? 셔츠를 쫙 찢어버린다던가, 키드락이라는 애매모호한 뮤지션이 사람들을 혼돈으로 몰고 갔죠. 공화당은 컨트리 뮤직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저는 제일 그런 게 데이나 파이트, UFC요. UFC가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이잖아요. 그 격투기. 이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 가운데 가장 격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합법적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가된 폭력.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를 상징하죠. 이 격투기가. 격투기 보고 좋아하신다는 남자분들 많으세요. 뭐 그분들이 평소에 폭력적인 분이 아닌데도.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허가된 폭력과 남성 우월주의 문화로 알려진, 그렇게 누군가가 생각하고 있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USC, UFC요. UFC의 데이나 파이트가 트럼프를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입니다 하고 선언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제일 찜찜합니다. 이 사람 자체도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처럼 논란이 많은 사람입니다. 2023년도 새해에 나이트클럽에서 와이프와 격투를 했고요. 그리고 이 격투기라는 게 그야말로 가장 데스퍼레이트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많죠. 선수 가운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던지고 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 돈 제대로 안 줘가지고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람과 2001년부터 친했어요. 그게 이 격투기라는 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아, 우리 골프장에 와서 뭐 홍보를 해 하면서 지금은 뭐 ESPN, 뭐 버드와이저 같은 데 선전하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려 눕히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폭력된 허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키워준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 딱 소개를 했다는 이런 점도 저는 굉장히 좀 봐주고요. 그리고 아마 무당파들은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한 20분 정도는 신의 가호가 여기까지, 여기 얘기할 때까지는 자제력을 잘 보여줬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fight. 거짓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듣는 사람도 신경 안 씁니다. 저조차도 팩트 체크를 못 한다잖아요. 첫 번째 임기보다 두 번째 임기는 더 마음대로 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고, 오늘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미시건주에서 JD 벤스라는 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로 된 뒤에 첫 번째 선거 유세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비밀 경호가 강해졌는데 이건 그래도 다행히 실내의 캠페인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투톤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투톤이었던 겁니다. 공화당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무튼 잘 짜여진 각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마지막 하이라이트, 후보 수락 연설을 하기 전까지는 막 이상한 사람들 나와서,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고 좀 아무튼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연사들은 있었지만 사흘 때까지는 잘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투톤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만들었고 했다. Maybe 이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전까지도 저도 썸네일에 바이든 사퇴라고 썼을 정도로 곧자까지 써서 그런 분위기였다가 확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로. 저 후보 수락 연설을 보니까 야,
임기 2기는 대단해지겠구나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경쟁력이 있어. 어차피 저 대의원들이나 공화당은 트럼프 찍을 거잖아. 그런데 지금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 뭐 한 10% 정도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 무슨 살인 미수, 암살 미수나 아니면 토론이 끝났어도 크게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5% 이상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10% 정도가 10% 가운데 저 전당대회에 후보 수락 연설을 받고 조금이라도 받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트럼프를 찍을 수 없을 거야 하는 계산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비드에 걸려서 코비드와 민주당 두 가지 전선에서 다 바이든 대통령 싸우고 있고 물러나게 할 사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바이든 자신뿐입니다. 누구는 질 바이든이 너무 강하게 해라고 지금도 계속 얘기하지만 결정권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거죠. 바이든이요, 지금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버락 오바마 두 사람에게 상당히 실망을 했답니다. 이 두 사람이 민주당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처음에 후보가 아니라 토론이 끝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토론 못할 수도 있지 하더니 요즘에는 다 나를 물러나라는 압박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물론 이 바이든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히스패닉계 흑인계의 정치인들, 무엇보다도 아주 극좌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어제 뭐 소셜미디어에서 뭐 한 1시간 넘게 바이든을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던데, 그리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이든이 2020년도 미국을 트럼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구한 사람이다 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도 구해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나가면 지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상원, 하원도 다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에, 레이건의 공화당이 아니라 트럼프의 공화당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러니 부디 사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요, 지금 워싱턴과 델라웨어에는 광고가 시작됐는데 바이든 사퇴하십시오 하는.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근데 제발 좀 나가주세요. 델라웨어에 왜 하겠어요? 지금 델라웨어에서 코비드 때문에 고립돼 있으니까 집에서 보시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코비드 때문에 집에 갇혀 있느라고 트럼프의 유세가 아니라 후보 수락 연설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러이러 팩트 체크를 바이든 대통령이 다 해주더군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정도면 게임도 해볼만 하고 절대로 저 사람에게 넘겨서는 안 되는데 지금 실제로 카멜라 해리스가 됐건 다른 사람이 됐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는 여론은 크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까지 바이든이 꽉 홀드하면서 다른 사람을 안 키웠으니까 이것도 바이든 대통령도 잘못한 거죠. 지난번에 선거에 나올 때 자신은 재선 안 나간다고 공약을 했었잖아요. 아무튼 승리 가능성이 줄어든 것 사실이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선거 치러지기 전까지, 이거 파이낸셜 타임즈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요, 여러분들께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 전해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도 이슈가 많으니까 트럼프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때 자제력 있게 화합하는, 총 맞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심어준다면 바이든 게임 끝. 그러나 트럼프가 반대의 방향으로 가면 이건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볼만 하다라고, 무당파가 겁에 질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파이낸셜 타임스는 했었거든요. 트럼프의 후보 수락 연설 전에. 그리고 그걸 보고 바이든의 반응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이런 게 왜 생기냐면요, 공화당은 지금 트럼프 중심으로 쫙 뭉쳤잖아요. 과거에 온건한 사람들 다 없어져 버렸어요. 민주당은 당도 그만큼 강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지금 당을 누를 만큼 강하지 못하고, 이럴 때 분열이 시작되는 건데, 당은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대통령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하원도 죽고 상원도 죽고 하는 이 입장에서
정치와 이해관계가 대통령과 이 당, 하원과 상원이 다를 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아주 커다란 문제입니다. 투표용지에 바이든 이름이 있으면 상원과 하원도 의석이 줄어들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물러나지 않고 있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혼돈하는 게 아닌가. 본인은 누군가가 옆에서 아주 광범위한 사람들의 그 자문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몇몇 사람, 가족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딱 5명 정도라고 하던데 괜찮습니다. 뭐 이런저런 여론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이든이 실제로 내가 트럼프에게 이긴다. 지금 팽팽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론조사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정당이 강했다면 쫓아냈겠죠. 보드라운 방식으로. 1974년도에 공화당이 리처드 닉슨을 물러나게 했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워낙에 현대에는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고 그 막강한 대통령 권한에 대적하고 싶어하는 민주당들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나중에는 대의원들이 지금까지 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토론을 보기 전에 그에게 투표를 했던 많은 대의원들이 양심에 따라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내가 투표한 사람한테 한다. 이거 바꿀 수도 있다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고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더 나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뭔가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면 사임하시겠습니까? 요즘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No. 그것과 상관하지 않겠어? 내가 이길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될 수 있는 판도 가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겠다. 트럼프에게 도움이 돼도 남아있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근거로는 내가 예비선거에서 이겼잖아. 예비선거에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못 봤잖아요. 대통령에 취임하고자마자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가려왔기 때문에 예비선거에서 선거 캠페인을 안 한 것도 문제인 겁니다. 많이 안 했잖아요. 계속 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앞에 시장에 물건이 나와 있지 않은 형태의 그런 그 후보군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까지 우리가 계산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카멜라 해리스는 당시에 2020년도 분위기가 미국이 진보 정치를 중심으로 한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진보가 아닌데 그 당시 인기는 버니 샌더스가 더 많았습니다. 민주당에서. 단지 버니 샌더스가 너무 극좌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트럼프를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 항상 투표는 중도파를 보고 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지하는 거고. 그래서 좀 굉장히 진보적이었던 카멜라 해리스를 데리고 온 거죠. 더군다나 여자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인도계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근데 딱 돼서 부통령 되자마자 사실은 백악관에서 카멜라 해리스를 키우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이상하게 우스꽝스럽게 어디 가서 뭐 하하하 웃는 모습, 바이든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국경에 가서 애매모호하게 바보꼴 되고 돌아오고 그 사이에 아주 짧게 만들어진 그런 동영상들이 쫙 돌아다니면서 4년 동안 카멜라 해리스는 바보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사실 원래 뭐 이렇게 바보였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말이 뭐 형이상학적인 때도 있고 이런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늘 카멜라 해리스 하면 그 웃는 그런 모습 때문에 바이든으로부터 별명까지도 받았는데 마지막에 카멜라 해리스가 웃을 수도 진짜로 웃을 수도 있습니다. 4년 내내 농담거리에서.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참 그러네. 카멜라 해리스도 인도 출신 엄마는 인도 출신의 아빠가 자마이카 맞죠? 예, 아빠가 자마이카 출신의 경제학자,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죠. 엄마는 인도 출신의 과학자. 이 유샤 댄스, 지금의 세컨드 레이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 사람도 엄마하고 아빠가 전부 뭐 교육계에서 일하잖아요. 엄마는 UC 샌디에고의 교무처장, 아빠는 주립대학교의 어떤 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그런 인도계가 참 그러네요. 그리고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카멜라 해리스가 마지막으로 웃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될 수 있다. 오바마 마지막 임기에 물러나면 오바마가 한 사람을 연방 대법관으로 진보를 놓을 수 있었는데 아니 내가 뭐
다른 사람들도 뭐 이때까지 한 사람이 있는데 80살 훨씬 넘어서. 그리고 나서 그러다가 나중에 딱 숨지고 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를 거기 그 자리에 딱 놓게 됐었죠. 그래서 바이든도 그럴 수 있죠. 이거 아주 그 대단한 비극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두 사람 더 지명할 수 있는 차기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그 기회가 있거든요. 지금도 6대 3인데 8대 1이 될 가능성도 지금 8대 2 아무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8대 1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보수가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 그냥 제가 위험한 말씀을 드리자면 돈도 문제고요. 지금 기부금들이 많이 끊기고 있으니까 바이든은 사임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혼란이 또 문제죠. 해리스가 아니면 9,100만 달러 정도를 해리스는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데 다른 후보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고, 또 중요한 것은 적어도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끝날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절차, 스케줄상. 자, 그리고 JD 벤스 후보를 조금 말씀드리죠. 지금까지 많이 못 들으신 분이라면 이번에 한번 정리하세요. 역사상 가장 나이가 젊은 부통령 후보 39살, 8월달 되면 40살 됩니다. 정치 경험 가장 작습니다. 리처드 닉슨이 아이젠하워, 그 당시 이제 부통령 될 때 6년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젊은 사람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40년 정도 차이가 나고 56% 정도가 이번 전당대회 전까지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고, 이 사람도 미국의 히틀러야라고 트럼프를 얘기를 했다가 본인이 상원 선거에 나가면서 트럼프 쪽으로 붙어서 트럼프의 지지 때문에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리고 상원의원 18개월째 하고 있고, 그 전에는 트럼프를 성폭행으로 하도 많이 재판을 받으니까 그 증인들 말이 다 맞지?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 바보 천치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상원 선거를 하면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회주의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네버 트럼프에서 트럼피즘의 기수로 떠올랐으니까. 그런데 또 아주 그 묘한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도 다시 한번 볼까 생각 중인데, 힐빌리 그의 노래라고 그렇게 한국말로는 번역된 그런 이 사람이 쓴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에서 오하이오주의 가난하고 문제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해병대에 갔다가 GI 빌로 오하이오 주립대학 가고 예일 법대도 가고 해서 연방 상원 의원까지 되겠는가. 미국의 그 백인 노동계층의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전에는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이 사람을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 격전지 블루칼라 노동자층을 이 사람이 너무 잘 대변해 줄 수 있고, 본인은 병역 기피지만 이 사람은 해병대에 다녀왔고, 누구보다도 한꺼번에 싹 네버 트럼프 가이에서 막 트럼피즘의 기수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충성심을 내가 잘 조정하면 받을 수 있다. 끝까지 마이크 펜스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본 거죠. 테크업계의 돈도 많이 끌어오고, 뭐냐면 예일 법대 나오고 그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만든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고, 무슨 파운더인가 뭐 회사 이름이 그래요. 테크업계 잘합니다. 와이프도 테크업계를 변호하는 아주 큰 로펌,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딱 그쪽에서 돈도 끌어오고, 테크업계에서 지금 너무 좋아해요. 우리를 잘 아는 부부가 백악관에 들어가게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잉 규제를 안 해줄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노동계층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유권자에게는 좀 환영을 받지만 대기업들은 싫어합니다. 힐빌리 그 LAG 거기서도 나오지만 대기업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중독자로 빠뜨리면서 지들만 돈 벌어가는 나쁜 인간들이 하는 마음이 이 사람 뼛속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 나 지금 떨고 있니?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고 책을 쓴 건 힐빌리 엘레지는 에이미 추, 뭐 타이거 맘이라고 잘 알려진 중국 그 교수 있죠? 그 교수에게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예일법대. 너 책 한번 써봐라 해서 이제 책을 쓴 거고요. 그런데도 전당대회에서 그 장면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유아 때 이혼을 해서 엄마는 남자와 중독에 전전했고 할머니 아래서 자랐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엄마 I love you, mom 하고 소개를 했었을 때 전 눈물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거의 낙제를 할 뻔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를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이 와이프를 예일법대에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나의 정신적인 지주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와이프와 상의한다. 그래서 그 와이프가 굉장히 그 중요한 거고요. 유샤 칠루쿠리 벤스 1살 차이입니다. 38살. 인도 출신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힌두교고 베지테리안이고 J.D. 벤스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에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정신적인 가이드다. 나의 그 와이프가 그런 걸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은 긴장하셔야지 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방위비 분담금 같은 거 많이 내라 하는 얘기를 J.D. 벤스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문제도 예민하죠. 아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젤렌스키 미국에 초대하니까 정말 이상해. 그로테스크해 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 낙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극단적인 의견, 낙태는 살인이야 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가 트럼프의 부통령을 해야겠기에 트럼프 쪽으로 살짝 바꾼 그런 사람. 트럼프는 떠나도 트럼프도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은 바이든보다 더 오래 산 사람으로서 그 백악관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마가 트럼프보다 더한 마가기 때문에 이제 레이건은 죽는 겁니다. 완전히 레이건의 공화당은 끝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거고요. 정치적으로는 아무튼 어쩌면 기회주의라는 것은요. 또 아직 젊으니까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거기서 뭐 희망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트럼프와 많은 면에서 일치를 하죠. 그 부통령이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관세, 무역전쟁, 에너지, 암호화폐 활성화, 대만 보호, 노노, 이런 것,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리하여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된다면 연방 대법원도 막 받쳐주고 무슨 일을 해도 대통령이 공적으로 한 일이면 다 면책 특권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지명한 플로리다의 판사가 기밀 문서도 그 케이스 기각해? 라고 해버렸고 그러면 그 이유가 특별검사를 의회나 대통령이 아니면 임명할 수 없어. 그 대통령 기밀 문서 이렇게 기소한 특별검사 잭 스미스 법무부에서 임명했잖아. 특별검사는 법무부 소속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죠. 74년도에 연방대법원에서 대통령이나 의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고 이미 판결을 했고 그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도 특별검사가 한인 로버트 허라는 특별검사가 똑같은 기밀 서류에 대해서 바이든을 조사를 했고 바이든의 아들을 기소하고 재판받아서 유죄 판결을 낸 이것도 다 특별검사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시사만 한 편 보세요. 트럼프는 막 주목을 하고 싸워라 하고 전부 지금 클레런스 토마스 그리고 캐논은 연방대법관은 아니지만 그 에일린 캐논 판사가 기밀문서 이거 기각해버린 존 로버츠까지 심지어 전부 이제 이렇게 막아주고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암살 미수와 주먹 사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높아진 거 분명하고요. 거품이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사진, 우선 암살 미수 이 총격범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조 바이든 그리고 법무장관, 영국 왕실 사람들 사진을 많이 갖고 있었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전당대회 일정도 검색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시각은 잘 모르겠다고들 얘기를 해요. 공화당에 등록했지만 $15는 민주당 성향의 투표를 독려하는 기구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내용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총을 들고 아들이 행방불명 됐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 장치를 타고 그
옥상으로 올라간 건데 로컬 경찰이 6시에 이제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연설이 5시 11분에 1시간 전에 로컬 경찰이 이상하다 했는데 그 당시에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총을 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5시 45분에 또 다른 비밀 경호국에 이번엔 저격수가 그 남자를 포착했는데 거리 측정기로. 근데 저게 또 다른 저격수인지 누군지 모른다는 이런 얘기였고 그리고 7분 뒤인 5시 52분에 비밀 경호국이 알았습니다. 옥상에 있다는 걸. 그리고 9분 뒤인 6시 3분에 트럼프가 연설을 시작했고 또 6분 뒤에 관중이 그걸 보고 알리려고 하고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2분 뒤인 6시 11분에 총격이 발사됐고 26초 총격 발사되고 26초 뒤에 저격수가 바로 그 총격범을 사살을 했습니다. 이게 그 시차거든요. 여기서 왜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도 이걸 잡아내지 못했는가, 드러내지 못했는가. 커뮤니케이션 관계죠. 그리고 모든 곳에 다 제가 지금 3번째나 4번째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그 왜 여자 경호원이 있어서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더 먼저 봐야지 될 걸. 왜 그 옥상까지를 비밀 경호국이 커버하지 못했는가. 그 범위 자체가 뭐 147야드 그런 것 자체까지도 그렇게 하게 했어야지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여자는 하면 안 돼요.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우주인이 되려고 했는데 여자라서 안 돼서 못 됐다고 하잖아요. 여자도 지금까지도 거의 없고 아무것도 여자는 하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백인들이 그 DNA에 무슨 뭐 비밀 경호국의 비밀 경호원으로서의 유전자나 저격수로서의 유전자가 굉장히 강할지 모른다. 소수인종이나 여자가 약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여러 가지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왜 옥상에 비밀 경호원의 저격수가 배치되지 않았지? 거리를 그럼 더 넓혀야지 되는가? 이런 거. 그리고 대통령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바이든 대통령 손주까지 다 비밀 경호원이 붙어야지 되니까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많이 못 가는구나. 그러면 차기 대통령 왜 전당대회에서 마지막에 무대에 올라온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들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바이든 가족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런 문제를 두고 봐야지 여성, 소수인종 여기에 포커스가 먼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리 하비 오스왈드요. 레이건, 저격범. 이 사람은요, 훈련받고 자격 갖춘 그런 저격수였는데, 이번에 147야드였지만, 87야드인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도 저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여자다, 소수인종이다가 싫은 경우가 많아요.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매체에서 하느냐를 보면, 그런데 그걸 소수인종이고 여자인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좀 서운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돼야지 된다 이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비밀 경호원이 뭐 여자 경호원이 잠깐 멈칫했다 총집 이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트럼프를 보호하지 못했습니까? 26초 만에 사살하고 보호했잖아요. 트럼프조차도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성과 소수인종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은 가라앉히자.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저 여자고 소수인종이잖아요. 주먹사진 멋지다를 마지막 아이템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멋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냉정하게 암살 시도에서 살아난 사람이 피 흘리는 그 상태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괜찮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fight, fight 그 표정 보셨죠? fight, fight, fight 막 이런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면서 I'm fine, I'm fine, I'm fine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민주주의 승리가 아니다. 그 상황에서 살아남아서 이건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 무조건 싸우자는 거잖아. 그게 바로 의사당 폭동 사건이잖아. 미국을 망칠 장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예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홍콩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알렉스 로 이분은 야, 이 사건이 트럼프가 백악관에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과연
총기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기 또 해외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야, 놀랍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분은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고 또 본인의 인종도 그러니까 뭐 레이건이 암살 시도 있은 뒤에 뭐 10% 지지율이 올라간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천수이반 그 대만 총통도 거의 그다지 큰 차이로 이기지도 못했는데 며칠 전이었던가 대선 하루 앞두고 암살 시도로 딱 이렇게 해서 동정표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됐잖아요. 그런 것 있긴 있지만 아무튼 수많은 소송과 스캔들과 등등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의사당 폭동 사건. 근데 총알 때문에 다시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이 현상은 미국 현대 사회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부패했고 형편없어 하는 것을 얘기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암살 시도가 2020년도 대선 결과 전복하려고 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 못한다. 그 후보 수락이 연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 그리고 의사당 폭동과 트럼프 암살 시도는 다르다는 것. 의사당 폭동은 트럼프가 선동을 했고 암살 시도는 바이든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당시에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미국인이라면 대부분의 미국인이라면 공화당 말고예요. 지금 표 중요하게 생각되는 무당파 의사당 폭동에 대한 것을 그날 봤기 때문에 텔레비전으로 트럼프에 대한 마음, 트럼프에 대한 판단, 총 맞았다고 안 바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마지막입니다. 신이 보호하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교회는 안 가고 믿음은 없고 바이블 잘 모르고 바이블 읽지도 않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신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글을 복음주의에서도 막 받아들여주고 있거든요. 메시아 지금 그 정도의 급으로 올라갔잖아요. 신이 보호하셔서 나 살았다 했는데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묵념합시다 하는 소방관은 왜 신이 보호하지 않았나요? 저의 질문입니다. 소방관은 왜 그랬는가요? 그럼 또 신의 뜻이 있겠다고 얘기를 하죠. 뭐 터커 칼슨은 전당대회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트럼프가 어째서 신이 트럼프를 보호했다 하는데 소방관은 왜 보호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갖고 산 사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총알바지를 했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저는 신이 트럼프를 여기서 보호하셨다면 신의 보호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살았겠죠. 그랬다면 신이 공화당도 보호를 하실지 뭐 이것도 궁금하고 여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택은 바이든 대통령에 달렸습니다. 사퇴하느냐 사퇴하지 않느냐. 물론 바이든이 사퇴한다고 해서 다 민주당이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지금 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바이든이 그대로 있으면 민주당은 대선도 지고 상하원도 다 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보자는 거잖아요. 스포츠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몇 개월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역사의 영웅 한 명으로 남는가 아니면 야, 저 사람 왜 저랬을까 하는 식으로 남는가 이러다간 며칠 안에 사퇴하지 않다간 무대에서 끌려나갈 그런 장면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이제 미국 정치를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이건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본인이 지금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죽음의 길로 가는 약속이잖아요. 바이든이 안 내려오면 나는 정치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의 길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 보이는데 많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내일, 모레, 글피 화요일까지 적어도 그때까지 뭔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잘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